안녕하세요. 새내기 구독자인 30대 여자입니다. 몇 달 전 우연히 채널을 발견해서 올라오는 영상들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웃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또 하나하나의 사연이 주는 교훈도 제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분명 사람이 각자 살아온 인생들이 다른데 어쩜 이렇게 비슷한 실수를 해서 좌절을 하고 성장을 할까 감탄하곤 한답니다. 또 저는 상상도 못할 명쾌한 결정을 내서 실수를 만회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인생에서 꼬인 부분을 지체하지 않고 풀어내야 하고 또 포기할 때는 포기를 해야 최소한의 피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 채널을 조금 더 일찍 발견했다면 제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 인생의 도표를 그려본다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더운 여름에 태어났고 이후 2년 뒤 태어난 철없는 동생과 자주 투닥거리긴 했지만 사이는 좋았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 동생 이렇게 셋이 어떻게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살았죠. 대학에 들어가 3학년 때 한 미팅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직을 해서 정신없이 일했고 남편이 35살이 됐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30이 됐을 때까지의 인생의 도표예요. 그리고 결핍은 많았지만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순탄한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저 대학교 3학년 때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 다른 학과와 한 미팅에 나간 그날일 겁니다. 그 당시 같은 과 친구는 제게 일주일 동안 학식을 사주겠다고 혼자 나가기 싫어서 같이 미팅에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미팅 자리에 나갔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딱 보기에도 아, 저 사람 복학생이구나. 그리고 나처럼 끌려 나왔다는 인상이 팍팍 남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바로 맞은편에 앉게 돼서 말없이 어색하게 앉아있던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저도 저기 저 친구가 끌고 나왔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네요. 딱 봐도 제가 미팅에 나올 얼굴은 아니잖아요. 다들 저보다 대여섯 살은 어릴 것 같은데. 복학하셨어요? 네. 작년에 군대 전역하고 복학했어요. 근데 학교도 좀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남편은 그 당시 29살이었어요. 본인보다 어린 애들에게 둘러싸여서 학교 다니는 것도 가끔 어색한데 이렇게 미팅 자리까지 나와서 자리 채우고 있다고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래,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끼리 편하게 놀다 가자 싶어서 그때부터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때웠어요. 근데 그게 그냥 시간 때우기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해보니까 엄청 잘 통하더라고요. 역시 연상이라서 그런지 말하는 것도 진중하고 뭔가 되게 편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음에 학교에서 만나면 인사나 하자는 의미로 연락처도 교환을 했고요. 하지만 그냥 인사만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종종 만나서 점심도 같이 했고 도서관에서 만나면 나란히 앉아서 공부도 하고 또 저녁에 만나서 술을 종종 마시는 관계로 발전을 했어요.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처음부터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기에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남들보다 학교에 늦게 들어온 만큼 졸업해서 바로 취업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뼈 빠지게 농사에서 번 돈으로 늦게 들어온 학교에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다고 말이죠. 남편도 저처럼 졸업하자마자 쉴 시간도 없이 바로 취업 활동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당히 원하던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빨리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고 싶었던 것 중에는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취업 후 제게 프로포즈를 예고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죠. 저도 물론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남편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백반집을 하셨는데 종종 남편은 절 만나기 위해 어머니 식당에 왔었어요.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머니 가게 일을 돕고 알바비를 받았었거든요. 남편은 식당에 오자마자 당연하다는 듯이 본인이 알아서 앞치마를 찾아 둘러매고 서빙을 하더군요. 이전에 제가 사귀었던 남자들은 저희 어머니 식당에 오면 그냥 빈자리에 앉아서 멀뚱히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조금 식당이 바빠 보이는 걸 보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나온 음식들도 나르고 있더라고요. 수연아, 창가 쪽 테이블에 김치찌개 추가 주문 있어. 어? 뭐야? 그 앞치마는 어디서 찾아서 하고 있어? 카운터 쪽에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 아니야.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같이 하면 좋지.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안 심심하고. 남편도 그때 한창 학원 다니면서 스펙 쌓을 때라 힘들었을 텐데 당연하게 마치 본인 일처럼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남편을 보시고는 젊은 총각이 참 속이 깊다고 칭찬을 하셨고요. 그때 눈도장을 아주 확실히 찍었네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제 결혼 상대로 생각하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타지에서 홀로 자취하는 남편이 딱하다고 늘 반찬을 제게 돌려보내셨어요. 남편 자취방에 넣어주라고요. 그럼 남편은 이제 어머님 반찬에 혀가 길들여져서 입맛만 높아졌다고 했네요. 남편이 제 가족과 돈독해졌던 만큼 저 또한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았어요.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제가 남편과 함께 찾아갈 때마다 늘 터미널까지 데리러 오시고 저 멀리 제가 보이시면 바로 버선발로 뛰어오셔서 절 포근하게 안아주시곤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따뜻하고 기분 좋은 포옹을 하시는 분일 거예요. 처음에는 와락 끌어당겨서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시어머니 품속 특유의 냄새를 맡고 나서는 얌전히 안겨있게 됐어요. 시어머니께는 늘 햇볕에 따뜻하게 말린 솜니불에서 날 것 같은 냄새가 났고 그렇게 안겨서 두툼한 손으로 등을 쓸어주시며 우리 수연이 왔네, 우리 수연이 왔어 라고 말해주시면 머릿속의 고민들이 잠시나마 날아가는 기분이었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안면을 트고 나서 최대의 피해자는 제 동생이었는데요. 동생은 어려서부터 진짜 말을 안 듣는 철딱서니 없는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배달일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도 몇 번 내서 어머니 심장을 몇 번씩 철렁하게 만들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도 오고 가고 했네요. 동생이 저와 어머니에게 사고 쳐서 등짝 맞은 횟수가 아마 100번은 넘을 거예요. 어머니는 남편을 알고 난 후 매번 동생을 보고 늘 너도 네 누나 남자친구 반만큼만 살아라. 성재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더 젊은 너는 왜 정신을 못 차리냐고 무한 잔소리를 하시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결혼하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이런 부탁도 하셨죠. 정혁이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죽고 없어서 마땅히 믿고 따를 어른이 없어서 더 엇나간 게 아닌가 싶다 나는. 성재야, 네가 매형으로서 이제라도 정혁이하고 툭 까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뭘 하고 살 건지 대화 좀 해줘라. 그래도 같은 남자 말을 듣지 않겠니 제가? 남편은 바로 어머니 앞에서 알겠다고 했고 또 약속한 것처럼 제 동생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밥을 사준다고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제 동생이 거절했습니다. 거절보다도 무시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비교당하는 게 넌더리가 났는지 동생은 남편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동생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네요. 남편이 횡령 혐의로 회사 측에서 형사고발을 당한 겁니다. 처음에 남편에게 고소장이 날라왔을 때 믿지도 못했어요. 회사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잘못 온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 고소장은 남편에게 온 게 맞았습니다. 남편은 1억 3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해서 당장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그만한 돈을 가져오지도 평소보다 씀씀이가 해퍼진 것도 아닌데 대체 왜 회사 돈을 훔쳤으며 그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말이죠. 저는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가 했어요. 근데 그만큼 최악의 짓을 하느라 횡령을 한 거였네요. 제가 당장 말해라. 그 돈 어디다가 썼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고개도 못 들고 이실직고를 했고 남편은 도박에 빠져서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박이라뇨. 남편은 1년 전에 인터넷 도박에 빠지게 됐고 생활비에 손을 댈 수 없으니 회사 돈에 손을 대게 됐다고 반쯤 울먹거리면서 말을 하더군요. 미쳤어? 아니, 지금 회사 돈 훔쳐서 감옥 가기 직전인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뭐 도박이라고? 제정신이야? 심지어 애들 태어나기 전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서정이랑 인우 태어나고 나서 시작한 거라고? 당신 애 아빠야. 키워야 할 자식이 둘인데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그 사건이 터지기 3년 전 저는 쌍둥이를 낳았고 남편이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 도박을 시작했다는 게 제가 가장 분노한 부분이었어요.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애들을 생각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아마 그때 제가 채널을 구독하고 있었더라면 두말할 것 없이 자식이 하나든 둘이든 바로 도박에 횡령까지 한 남편과 헤어졌겠죠.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제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을 구별할 수 없었고 당장 내 아이들의 인생에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란 서름이나 결핍이 뭔지 알기에 더 그 부분에 집착을 했었나 봅니다. 남편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남편의 머리를 분해시킬 정도로 분노를 한 제게 말을 더듬어가며 변명을 하더군요.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처음에 잃은 돈 다시 되찾은 다음에 돌려놓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여보, 상황이 어떻게 됐든 나 처음에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어. 당신이랑 우리 쌍둥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려고. 남들보다 늦게 일해서 벌어놓은 돈도 얼마 없었는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여보 부탁이야. 나 좀 믿어줘. 나 지금 당신이 나 포기하면 구제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거야. 제발 나 버리지 마. 저는 멍청하게도 남편이 부들부들 떨면서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퇴사 처리 후에 횡령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하면 형사고소를 더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했기에 급한 불부터 꺼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횡령한 돈으로 이전에 도박하면서 잃은 돈을 찾기는커녕 모조리 날린 상태였고 시댁에서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라서 도와주셨어도 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거로는 합의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실수로 한순간에 제 앞에서 대역 죄인이 되셨어요. 그때 도움을 주신 게 저희 친정 어머니셨어요. 당시 어머니께서는 건강 문제로 식당을 정리하셨거든요. 이미 노후 준비를 하셨기에 미련 없이 근 20년을 해온 식당을 정리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쌍둥이를 돌봐주셨어요. 합가를 한 건 아니지만 저도 남편도 직장에 다녔기에 거의 저희 집에 상주를 하시면서 저희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처음 남편의 횡령과 도박 사실을 알고 한동안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남편도 사이가 좋고 늘 의지가 됐던 어머니께서 바로 등을 돌려버리니 꽤나 충격을 받았을 테고요. 근데 제가 사고를 친 남편과 헤어질 마음이 없다는 걸 아신 후에 며칠 뒤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나서주셨죠. 강서방, 사람이 실수는 한다지만 솔직히 이 정도는 실수가 아니야. 강서방은 강서방 가족들 목숨 걸고 도박을 하고 횡령을 한 거야. 그거 알고 있어? 강서방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끌고 진창에 들어갈 각오로 그딴 짓 한 거라고. 그래도 강서방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아니까 내 딸이 한 번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내가 도와줌세. 근데 그냥 도와주는 건 아니야. 도움 받은 만큼 앞으로 살면서 갚아. 떳떳하게 돈 벌면서 갚고 내 딸한테 더 이상 이런 걱정 끼칠 생각도 하지 말고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란 말이야. 어머니께서는 회사에 반환할 1억이 넘는 돈을 남편에게 빌려주셨어요. 남편은 죄송함과 함께 감사함 또 부끄러움에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었습니다. 후회하고 있구나. 가족들한테 부끄러운 줄은 아는구나 했죠. 솔직히 남편이 한 짓에 비해 그 대가가 너무 후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네요. 회사에서 잘린 것 말고는 잃은 게 없었으니까요. 아, 물론 가족들의 신용은 잃긴 했네요. 남편에게 새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새로 시작해서 다시 그 신용도 되찾고 일도 하라고요. 근데 그 바닥이 정말 좁아서 비슷한 회사의 면접을 보는 건 꿈도 못 꿨고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인쇄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도박 중독 상담도 받고 일도 신입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남편은 어떻게든 과거의 멍청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살았죠. 남편은 그렇게 꾸준히 1년을 상담을 받았고 새로 일하게 된 인쇄소에서도 자리를 잡아갔어요. 어머니도 그런 남편을 가까이에서 보시면서 천천히 신뢰를 회복해갔고 저도 과거는 잊고 현재에만 집중했네요. 종종 동생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간간한 사건 사고를 빼고는 저희 가족은 이전에 평화롭던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5년이 채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불행은 한 번 찾아오면 그 후로는 아주 지가 주인인 것처럼 들락날락하는 무례한 같았어요. 남편의 횡령사건 3년 후에 이번에는 제 쪽에서 사고가 났어요. 정확히는 저희 어머니였죠. 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제게는 이모죠. 어머니는 이모와 평소에 자주 얼굴을 보고 지내셨어요. 댁도 멀지 않고 한 달에 적어도 5번 이상은 만나셨고요. 외조부님이 일찍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는 이모에게 오래 의지를 하고 사셨고요. 제게는 늘 목소리 크고 드센 이모였지만 어머니에게는 세상에 몇 안 되는 평생 내 편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거 아시죠? 그렇게 내 편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하게 되는 일이 터졌어요. 하루는 어머니께서 제게 투자를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를 투자하셨냐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대답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거의 전 재산을 이모에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더 맡겼다네요. 잘 불려달라고 말이죠. 저는 뭘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냐고 수액만 하시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모 말만 믿고 계셨어요. 언니가 어떤 사람인데 동생 돈 잃을 짓 할 것 같냐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도 그 얘기를 제게 전해 듣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맡기냐면서 당장 뜯어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희망 없는 곳에 믿음을 주는 게 저희 어머니를 꼭 닮은 거더라고요. 그 돈은 이모의 손에 불어나긴커녕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아예 투자라는 건 있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께 이모가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며칠 후에는 어머니께서 이모 집에 찾아가도 없다고 평소 잘 다니는 체육센터에서도 안 나온 지 오래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어머니가 실종신고까지 생각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처럼 이모 말만 믿고 투자금을 선뜻 내어준 사람들이 말이죠. 어머니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이모의 행방을 캐물었어요. 한 패거리 아니냐고 하면서 죽일 듯이 닥달을 해서 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하게 됐고요. 이모는 주변 지인과 가족인 어머니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대로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쓰러지셨어요. 계속 본인의 언니가 동생 돈을 어떻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변명의 여지 없이 배신을 당했다는 걸 자각하니 제정신이 아니셨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모에게는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전 재산에 맘먹는 돈과 동시에 사랑하는 언니라는 존재를 영영 잃었다는데 충격을 받으셔서 한동안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도 못하셨어요. 식사도 누가 옆에서 붙들고 한술만 드시라고 부탁을 하지 않으면 모두 거르셨고 2달 동안 거의 8kg는 빠지셔서 병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몇 달 후 이모는 몸을 숨기던 지방의 한 마을에서 잡혔어요. 끝까지 받은 돈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고 합의도 하지 않아서 끝내 사기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한 번도 이모를 보러 가지 않았고 아예 가슴에서 이모라는 존재를 지워버리셨어요. 어머니께서 상태가 말이 아니니 제가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생활을 했거든요. 힘든 상태에서 혼자 있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서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동의를 해서 몇 달 정도 아예 저희 집에서 지낸 것 같아요. 어머니께 종종 생활비도 드리고 받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그리고 집 담보로 받은 대출은 제가 갚기 시작했어요. 은퇴한 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다시 일할 곳을 알아보고 계셨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이자를 두고 볼 수 없으니 제 돈으로 갚았죠. 근데 남편은 날이 갈수록 집안 한켠에 자리 잡은 어머니와 또 제가 갚고 있는 대출금이 신경이 쓰였나 봐요. 둘만 있을 때 넌지시 제게 말하더군요. 차라리 장모님 집을 팔고 대출금 일부 갚은 다음에 장모님 혼자 지내실 작은 집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모실 수도 없잖아. 인우랑 서정이도 이제 커서 방도 따로 써야 할 텐데 그렇다고 장모님께 거실에서 지내라고 할 수도 없고.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에서 계속 어머니와 지낼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말대로 어머니와 상의 끝에 살던 집을 팔고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짜리 작은 전세를 구했어요. 어머니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돈이 얼마 안 됐거든요. 전셋집을 계약하고 나서도 어머니가 새로 일을 시작하실 때까지 생활하실 정도의 금액 정도?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은 동생이 노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동생은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종종 어머니가 이사한 집에 찾아갔어요. 엄마, 정혁이 연락돼요? 걔 저저번 달에 나한테 30만 원 빌려가 놓고 연락도 없네? 왔다 갔었어. 한 일주일 전인가? 그냥 잊어라. 걔가 무슨 돈이 있겠니? 아니, 왜 없어요? 지 친구랑 대학로에서 호프집 하는 앤데. 동생과 돈 이야기가 나오니 어머니 낯빛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더군요. 저는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동생이 집에 왔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께 물었어요. 동생이 하는 호프집에서 손님과 싸움이 났고 그 과정에서 폭력도 오고 가게 돼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바로 그날 동생을 찾아갔고 처음으로 동생의 뺨을 내리쳤어요. 너 지금 엄마 상황 몰라? 엄마가 투자로 돈 몽땅 날린 걸 아는 애가 돈을 달라고 해? 엄마가 지금 돈이 어딨어?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사람한테 왜 너까지 짐을 얹어줘? 아니 급하니까 그랬지 급하니까. 아 그래 알겠어. 엄마한테 손 안 벌려 이제. 대체 30도 훌쩍 넘은 놈이 왜 저러는지, 왜 몸뚱이는 커다란 애가 머릿속 생각은 커지지 않는지 원통했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울분을 토하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군요. 당신 집은 왜 그렇게 문제도 많아? 이젠 또 처남이야? 진짜 한심하다. 그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왠지 묘하더라고요. 솔직히 감정적으로나 저희 집 문제이기에 제가 더 지쳤었고 어머니나 동생 일로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께 따로 큰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달간 저희 집에 모시고 있던 건 맞지만 이건 그 전에도 애들 봐주시면서 있었던 일이니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고요.
근데 그때 남편의 표정이나 어투가 되게 사람에 질린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죠. 근데 장모님은 일 언제 구하신대? 모르겠어. 일단 아는 분 식당에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다음 달 정도? 왜? 아니 전 재산 날렸는데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설마 장모님 지금 돈 없다고 나한테 빌려주신 1억 3천도 도로 달라고 하지 않으시겠지? 뭐? 아무리 급해도 그 돈을 당장 달라고 안 하시지. 우리한테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것도 아시는데. 그렇지? 그럼 다행이고. 꾸준히 저축해서 천천히 갚으면 되지. 평생 볼 사이잖아. 그래, 뭐, 그렇지. 벌어서 갚으면 되지. 이 대화에서 저는 남편이 상황에 질린 게 아니라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나 불똥이 잘못 튀어서 본인에게 튈까 불안해한다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긴 한데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묘하게 초조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근데 이렇게 초조해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날 이후 남편의 이상 행동이 하나둘 제 눈에 포착됐습니다. 한 번은 집에 누가 왔다고 후다닥 나가더니 얼굴이 흑빛이 돼서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제가 누구냐고 말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또 결정적인 건 휴대폰을 손에서 아예 놓지를 않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가고 밥을 먹을 때도 계속 확인을 하고 가족끼리 외출을 해도 나란히 안 걷고 뒤에서 느릿하게 걸으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 번은 쌍둥이 중에 딸이 아빠 휴대폰으로 동영상 보고 싶다고 손을 뻗었거든요. 강서정, 아빠가 아빠 휴대폰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왜 말을 안 들어 대체? 버럭 화를 내는 남편을 보고 저도 그렇고 애들도 굳었어요. 그 정도로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하니까 인쇄소 문제로 중요하게 클라이언트랑 연락 중이라고 혹시나 확인 못할까봐 예민해져 있었다고 사과하더군요. 솔직히 소리를 빽 지를 때 인격이 바뀌는 것 같았네요. 근데 며칠 후 그건 클라이언트와의 연락을 위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아들이 남편이 주말에 낮잠 잘 때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게임하다가 계속 어플 알림 같은 게 떠서 성가셨나 봐요. 제게 들고 와서 알림이 안 뜨게끔 해달라고 하더군요. 전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데 그 어플은 일반적으로 쓰던 채팅 어플이 아니라 되게 생소한 채팅 어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울리는 알림을 보고 혈압이 치솟아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채팅 어플 속에서는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초 단위로 신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무슨 사이트가 생겼네. 가서 뭘 해야 하고. 솔직히 제가 한글을 읽으면서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싶은 말만 있는데 바로 휴대폰 인터넷 기록을 확인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미처 지우지 못한 기록에 도박 사이트를 방문한 게 남아 있었고 저는 그대로 낮잠 자고 있는 남편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어요. 부스스 일어난 남편은 멍하니 제 손에 들린 본인 휴대폰을 바라보더니 용서도 구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얼굴을 쓸며 아이씨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지금 욕하고 싶은 게 누군데. 진짜 병이다. 병 걸렸으면 도박하지 말고 입원을 해. 상담도 받았던 사람이 왜 다시 하냐고. 아이, 장모님 돈 갚으려고 한 거 아니야. 장모님 돈도 없는데 나라도 빌린 돈 갚아야지. 그거 너 습관이구나. 도박하고 나서 가족들 핑계 대는 거. 누가 당장 갚으라고 했어? 왜 우리 엄마 핑계를 대? 아니다. 그래, 어디 도박해서 갚을 능력 있으면 지금 당장 우리 엄마 돈 갚아봐. 그리고 깨끗이 이혼하자. 더 이상 나도 도박 중독 못 벗어나는 남편하고 같이 살기 싫고 애들도 도박쟁이 아버지 곁에서 키우기 싫어. 갈라서자, 갈라서. 내가 돈을 좀 땄으면 벌써 장모님 돈 갚았지 이러고 있겠어? 나도 답답하다 답답해. 어떻게 한 번을 큰 돈을 못 만져보는지. 허가 안 좋은 건지 기운이 안 좋은 건지.
주변에서 돈 잃는 사람뿐이니까 내 운도 죄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게 또 우리 가족 때문이라고? 당신이 도박으로 돈 잃은 게? 진짜 답이 없다, 당신은. 어떻게 도박을 했다고 사람 인격이 바뀌어? 눈앞에서 돈만 까먹으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 당장 갈라서. 그리고 그 알량한 도박 기술로 우리 어머니 돈 갚아. 못 갚아. 내가 지금 돈이 어딨어? 지금 돈 거는 것도 카드론 대출받아서 하는데 차라리 은행 다니는 네가 대출받는 게 낫겠다. 당신 신용등급 좋잖아. 난 못해. 그리고 뭐 이혼? 참나. 나 이 집에 대한 권리도 있고 애들에 대한 권리도 있어. 나 여기서 못 나가. 당신 그 권리 도박해서 돈 잃을 때 같이 잃었어. 기억 안 나? 하도 잃은 게 많아서 모르겠어? 나는 도저히 정신 못 차리는 인간 쓰레기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제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뚝을 잡아챘어요. 그리고 그대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무참하게 발로 밟기 시작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이래? 이혼을 해도 내가 이혼을 하지. 네 말 듣고 이혼은 못해. 라고 하면서 살벌하게 제게 폭력을 휘둘렀고 저는 한참을 무기력하게 맞고 있었어요. 진짜 멘탈이 몸과 함께 부서지는 기분이라서 그렇게 몇 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로 초인종이 울리고 경찰이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8살 난 저희 애들이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미친 듯이 부끄럽고 미안하더군요. 이런 꼴을 보인 게 모두 다 제 잘못 같았죠. 남편은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이 됐고 저는 쏟아지는 코피를 대충 휴지 뭉치로 틀어막으며 경찰에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조사를 받고 저는 병원에서 전치 사주를 받았네요. 경찰에서는 남편을 저에게서 분리 조치를 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법으로 저를 도와주지 못했네요. 남편의 구속영장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고 분리 조치를 하긴 했어도 그게 남편을 제게서 떨어뜨려 놓지 못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도 고작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만 물으면 되는 거 아시나요? 남편은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며칠 밖에서 지내는가 싶더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공동 명의이고 나도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애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고 또 다른 걱정거리를 누군가와 나누기 싫었거든요.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동생에게도 차마 알리지 않았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이 못 들어오게 했으면 됐지만 솔직히 사람이 한 번 폭력에 노출되고 나니까 보복을 당하는 게 되게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랬다간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도 손을 대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심하고 조심스러워졌어요. 남편은 마치 다시 도박을 하다가 들킨 게 잘 됐다는 사람처럼 이후로는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애들 방에서 지냈고요. 집에 있으면 노트북으로 허구한 날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냈고 저랑은 아예 얼굴을 마주해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꼬박꼬박 보내던 생활비도 안 보내고 그 돈 모두 도박에 꼬라박았어요. 애초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았어야 했어요. 처음에 횡령 사건 때 남편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남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구제할 수 없는 도박 중독자였고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모두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미 손을 놔버린 남편 몫까지 혼자 집안일을 하고 애들을 돌보면서 변호사를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 어머니께서도 식당 일을 시작하신 터라 애들을 맡길 수가 없었고 의도치 않게 천천히 소송이 진행이 됐네요. 매번 집에서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끔찍하고 두려웠어요. 집 안에서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숨까지 턱하니 막혔죠.
그러다가 제가 더 이상 뒷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남편을 내쫓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연차를 냈던 날이었어요. 점심시간 전에 일찍 만나서 2시 정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세요? 엄마, 왜 전화? 수연아, 너 강서방이랑 이혼하니? 아니, 그놈은 나한테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순간 사고가 일시 정지했어요. 설마 어머니도 나처럼 남편한테 맞았나 싶어서 입술을 덜덜 떨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어머니의 입에서 울분과 함께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제게 없었던 배짱도 끌어올릴 만큼 강력했어요. 어머니가 당시 일을 시작한 국밥집은 남편이 일하는 인쇄소에서 멀지 않았어요.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근데 그날 점심시간에 남편이 어머니가 일하는 국밥집에 들어왔다고 해요. 혼자 들어오는 남편을 본 어머니가 반가운 마음에 메뉴판을 들고 다가갔다고 해요. 제게서 정확한 말은 못 듣고 요즘 사이가 좀 안 좋다는 말만 들은 어머니는 그래도 사위인데 인사는 해야지 싶어서 말이죠. 강서방, 어떻게 이렇게 만나? 혼자 왔어? 다른 사람들은? 아, 네, 뭐, 밖에서 담배 피우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 자리에 앉아. 메뉴판 보고. 나 여기서 일한다고 수연이한테 들었나? 친구가 하는 곳인데, 이제. 아, 근데 되게 친한 척 하시네요. 저는 안 반가우니까 그냥 가세요. 메뉴 정하면 부를 테니까. 뭐라고? 강서방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나? 그냥 가시라고요. 따님한테 못 들으셨나 봐요. 우리 이제 장모랑 사이관계도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나한테 이혼 소송 걸었으니까. 아니, 이혼이라니. 나는 전혀 들은 게 멍청하게 투자 사기나 당하는 부모한테 뭘 말하겠어요. 됐으니까 가세요. 나중에 따님한테 얘기 듣던가. 강서방, 지금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둘 사이에 뭐가 있든 자네가 날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 예전과는 180도 달라져서 대놓고 조롱을 하는 남편을 보고 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뒤에서 남편의 회사 동료 4명이 다가와 남편과 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보고 물었습니다. 자리 잡았네? 근데 누구셔? 아는 사람? 여기 직원분 아니야? 아, 예전에 내 집에서 일하시던 여사님. 애들 어렸을 때 봐주시고 집안일 하시던 분이야. 이제 여기서 일하신다네. 여사님, 메뉴 정하면 부를게요. 남편은 동료 앞에서는 조금의 티도 내지 않고 정말 어머니가 예전에 알던 식모였던 양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눈빛으로는 당장 꺼지라는 듯 살벌하게 어머니를 노려봤다고요. 지 주제에 직장에서 평판이 있었는지 말이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어? 내가 일하는 중이라서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버리지 못했는데 너희 대체 무슨 일이야? 사이가 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혼을 한다고 하고 그놈이 날 그렇게 모욕을 해? 어머니가 원통해하는 만큼 저 또한 분하고 억울했어요.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떳떳하고 오히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남편의 모습에 질릴 대로 질려버렸죠. 저는 어머니께 만나서 설명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바로 남편이 일하는 인쇄소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평판이 중요한 인간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보라고요. 인쇄소로 찾아가서 강성재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고 남편을 보러 왔다고 데스크에 알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은 웃으면서 저를 안내해줬고 저기 끝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뭔가 의논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 발걸음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고 그대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야, 강성재! 우렁찬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고 어리둥절하게 고개를 드는 남편의 얼굴이 보이자마자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러 머리통을 갈겨버렸어요. 남편의 모가지는 힘없이 획 돌아갔고 주변에서는 놀라서 내뱉는 감탄사와 함께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빌어먹을 새끼야. 너 내 직장 동료들 앞에서 우리 엄마 식모 취급했다며? 마누라 개패드 팬 다음에 이혼당하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우리 엄마한테 분풀이 했냐?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야, 나가. 나가서 얘기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긴 내가 어딜 나가? 왜? 쪽팔리니? 쪽팔리는 건 아는 놈이 그 전 회사에서 도박비 때문에 횡령까지 했냐? 누가 보면 되게 청렴한 인생 살아온 줄 알겠어. 야, 고수연, 나가라고. 너 진짜 경찰 부를까? 불러 어디 한번. 나도 당신처럼 경찰에 한번 연행이나 돼보자. 공평하게. 당신이 나 좁해고 경찰에 끌려간 것처럼 나도 한번 끌려가 보자고. 여러분, 여기 이 목의 흉터가 강성재 씨가 아내인 저를 땅바닥에 벌레처럼 밟아서 생긴 흉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야, 너 입 안 닥쳐? 여러분, 오해예요, 오해.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가서. 그래,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지. 생각을 해봐라. 남편은 처음 회사에서 횡령으로 잘리고 그 이유가 도박이라네. 불쌍해서 포기 안 하고 우리 엄마가 돈 빌려줘서 구제해줬더니 또 정신 못 차리고 도박했잖아. 그리고 들키니까 이혼 못한다고 마누라 패고 횡령했을 때 감옥 안 가게 돈 빌려준 장모는 식모 취급하는데 내가 눈깔이 안 돌고 배기겠냐고. 안절부절하는 남편은 주변에 있는 제 입을 막으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했지만 그중 누구도 휴대폰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충격적이었겠죠. 매일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인간 쓰레기였을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제게 손을 뻗는 남편을 온 힘을 다해 밀치고 말했어요. 넌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빌려준 1억 3천 갚을 것도 준비해. 내가 지금 명령 신청도 할 테니까. 그러게,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잡았어야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뻥 차버리니까 이렇게 후폭풍이 몰려오잖아. 돈 준비해놔라. 아, 그렇다고 여기서까지 횡령하지 말고. 어떻게 구한 직장인데 또 잘릴 수 없지. 안 그래? 저는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뻥진 남편을 무섭게 노려보고 나서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잠깐 보자고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말이죠. 동생에게 남편과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동생은 왜 이제야 말하냐고 길길이 날뛰었고 성격이 불같은 동생은 제 팔에 아직 남아있는 흉터를 보고 당장 남편을 찾아가 끝장을 내놓겠다고 했네요. 저는 그런 동생을 진정시키고 따로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 집에 들어와서 살자고요. 그래도 저와 애들만 있는 것보다는 동생이 같이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동생은 바로 집에서 짐을 싸서 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고 저는 집에 가자마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남편의 짐을 간단히 싸서 인쇄소 주소로 택배를 붙였고요. 그리고 저녁, 낮에 있었던 일을 따지기 위해 집에 온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속해서 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지 않으니 미친 듯이 욕을 하면서 문을 쾅쾅 두들기기 시작했고 제가 아닌 동생이 나가 남편을 마주했어요. 야, 고수연, 너 뭐야? 처남이 왜 여기 있어? 누가 당신 처남이야? 이보셔, 강성재 씨. 사고 치고 나가리 났으면 구질구질하게 찾아오지 말고 어디 찌그러져 있어. 뭐가 당당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찾아와? 우리 누나가 회사 돈 훔쳤어? 도박을 했어? 아니면 우리 누나한테 뒤지게 얻어맞았어? 전부 본인이 한 일이면서 왜 우리 누나를 죄인 취급해? 괜히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고 처남이나 찌그러져 있어. 아니, 이게 왜 내 가정사가 아니야? 우리 누나 일인데. 그쪽도 억울하면 동생 불러. 여동생 있다며. 야, 나도 그렇게 떳떳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쪽이 더 악질인 거 알아? 성실하게 사는 척 하더니 돈이나 훔치고 도박하고 마누라 패고. 너는 고칠 수도 없는 고물이다, 이 인간아.
양심 있으면 두 번 다시 우리 누나나 내 조카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얌전하게 이혼이나 해. 알아들어? 동생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니 그날은 남편이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동생이 남편을 내쫓았고 그러다가 아예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말았네요. 그 소란에 경찰까지 가서 또 조사를 받게 됐고 다행히 그 후로는 다시 집으로 찾아오진 않았어요. 저는 조금은 안전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이 어머니께 빌린 1억 3천에 대한 지급 명령 민사소송도 했습니다. 돈을 보낸 내역과 문자로 어머니께서 돈을 빌려주시고 남편이 은혜를 꼭 갚겠다, 돈을 벌면 제일 먼저 갚겠다고 하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냈어요.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넣어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혼은 남편의 도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집에 남아있던 남편의 노트북에서 도박 사이트에 꾸준히 접속을 하고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던 내역을 찾아서 증거로 제출했고요. 물론 제가 폭행을 당했던 것도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된 것과 병원에서 진단받은 자료를 증거로 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만한 증거라면 손 안 대고 코풀기라고 애들 양육권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날 거라고 하더군요. 변호사의 말대로 이혼 결과 저는 위자료와 단독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는데요. 남편이 인쇄소에서 잘리게 됐다고 전부 제가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면서 남편의 범죄 이력을 까발린 탓이라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명예훼손으로 말이죠. 저는 할 테면 하라고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 당신한테 합의금을 줘야 한들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지급 명령으로 받고 그 돈에서 주면 돼. 나 걱정 말고 고소하고 싶으면 해. 지도 지는 싸움이라는 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 잘못은 인정을 안 하고 지급 명령 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의 신청을 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 인간 하나 때문에 낭비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그 인간한테 그 돈을 전부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베푼 호의와 신뢰를 저버린 잘못을 알고 반성하고 고생 좀 해보라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진짜 몇 개월에 걸친 싸움 끝에 남편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제 쪽에서 돈을 갚지 못하면 최소 5년은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직장도 못 가게 될 거라고 하니 남편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정식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죄취업도 못하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말이죠.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향후 10년 동안 분할로 갚겠다고 말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 다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넣겠다고 했어요. 제가 남편의 보이지 않는 목줄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이혼 소송보다 끈질기고 더러웠던 채무 불이행 소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혹시나 남편이 다시 찾아올까 봐 아이들과 이사를 했고 어머니와는 합가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다시 식당 일을 하시는 게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진짜 웃긴 게 뭔 줄 아시나요? 남편이 매달 어머니께 보내는 돈을 꼬박꼬박 보내면서 애들 양육비는 안 보내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신용불량자 돼서 인생 말아먹는 게 지 자식들 잘 살라고 돈 보내는 것보다 중요했던 거죠. 건너들은 바로는 고향에 내려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 애들 양육비는 내가 벌면 되니까 우리 엄마 돈이나 갚아라 하는 심정이에요. 최소 10년은 돈 문제로 얽힐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남편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우위를 선점했다는 게 저라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제가 아마 이 채널을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이 정도로 진창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또 수치스러워도 가족에게 먼저 도움을 청했다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모욕적인 일도 겪지 않으셨겠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이혼이라는 일생일대 사건과 두 아이의 싱글맘이 됐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진 않네요. 하지만 후회도 없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가족들이 곁에서 도와줄 거고 저 또한 이번 일로 강해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고난은 사람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데 제게도 이번 일이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채널의 신입 구독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조금이나마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얻고 또 교훈을 얻어가셨으면 해요. 또 저도 늘 채널의 사연들을 듣고 살아가는 즐거움과 힘을 얻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